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했던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내 남편, 바로 그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50대 여성으로 남편과의 슬에 아들 둘을 두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서울의 변두리에 차고지를 둔 운수회사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운수회사 주변에는 버스의 공영 주차장도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 장사는 웬만큼만 맛있으면 잘 되는 곳이었죠. 챔버. 남편을 만날 당시에 저는 그런 식당 중 한 곳에서 주방 보조와 서빙을 맡아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모두 20대 때의 일이었어요. 남편은 누가 보아도 우리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진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였죠. 일부러 기사들을 우리 식당으로 몰고 와서 한두 병씩 주문하는 술자리가 생길 때면 저는 그 자리가 오래 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곤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해서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성격 좋고 활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자고 여자고를 가리지 않고 남편을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남편이 있는 자리는 늘 즐거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따로 만나자고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제안했을 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이미 사모하고 있던 저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던지요. 할 수 있는 온갖 단장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인 신촌 기차역 부근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신촌역에서 기차를 타고 종점인 문산까지 가서 추어탕이나 한 그릇씩 먹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종점인 문산까지 갔죠, 지금이야. 그쪽이 개발되어서 완전히 신천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차의 창밖으로 보이는 길은 온통 농촌이고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은 다 쓰러져 가는 집에 테이블 한두 개를 놓고 운영하는 식당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옛날 식당에서 주인들은 대부분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인심을 파시는 분들이었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배불리 퍼주시는 음식 일산에 도착해서 점심 한 끼 문산에 도착해서 저녁 한 끼를 같이 먹고 나서는 남편은 어렵게 고백을 하더군요.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요. 남편을 남몰래 사모하고 있던 저는 마치 구름이라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양 행복했고 주변은 온통 무지갯빛이었어요. 저는 이 멋진 남자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저 행복했답니다. 그냥 남이 입던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남편 역시 검정 양복 한 벌 간신히 장만해서 입고 남루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남편의 동료 기사들과 주변 운수회사의 기사들 그리고 주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루 쉬고 와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렇게 신접 살림은 시작됐죠. 단칸방에서 장롱 하나 놓고 시작한 신접 살림이었지만 우리는 어느 고대 광실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좋은 사람 남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그 전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평소에도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빨리 이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조금 빠듯하겠지만 당신 식당 일도 그만두고 고생은요. 무슨 하루 종일 운전대 잡는 당신이 피곤할까봐 더 걱정이에요. 지혜리,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이야 일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러네요. 새벽까지 일하고 또 이 시간에 일을 어떻게 나가요? 오늘 나가지 마세요. 아냐, 당신하고 우리 대주 형주 편하게 해주려면 뭐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내 걱정 말고 당신이나 몸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 그렇게 남편은 그날도 몇 시간 못 자고 일을 나갔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대조 아빠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얼른 같이 가요. 마치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냉혹한 현실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순간이 길고도 모진 세월을 예고한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죠. 저는 경찰서라는 말에 이것저것 물을 경황도 없이 남편의 동료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전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기에 가 본 적 없는 경찰서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경찰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경찰서 문을 들어서서 남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른 6월 추운 날씨도 아니었어요. 다만 전날에 비가 내렸고 안개가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던 날의 저녁이었죠. 가까이 가보니 남편은 평상시에 그 쾌활한 미소도 없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손을 덜덜 떨면서 경찰관과 마주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마주 앉은 경찰관보다 더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편이 앉아 있는 의자의 옆에서 바닥에 뒹굴다시피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한 초로에 접어든 할머니였어요.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 살인자야. 우리 아들 살려내란 말이오. 그러다가 그 할머니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실신했다가 깨어나서 또 아들을 찾다가 실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더군요. 저 역시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평상시와는 다른 태도를 보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남편처럼 저도 몸이 떨렸고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이 운전하시던 택시에 치여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디얼, 안개가 짙었고 무단 횡단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 깜빡 졸았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애들 아빠가 사람을 치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인가요? 경찰관이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편 또래의 남자로 세상 물정이라고는 요만큼도 모르던 부인과 어린 딸, 그리고 이제 막 노년기에 접어든 어머니를 세상에 남긴 채 남편이 운전하던 택시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과실치사 사고 당시 아주 잠깐이지만 졸았다는 것을 남편이 인정했기에 중과실치사라고 경찰이 어려운 용어를 동원해가며 설명해 주더군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드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을 바로 그렇게 부른다더군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죄명,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 남편이자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중과실치사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남편의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는 그 남자의 아내는 몸이 약하고 특히 심장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바로 발작을 일으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을 수가 있었죠.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떡하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죽은 남자의 딸은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자라면서 아빠의 얼굴도 잊게 될 어린아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안개가 낀 날의 무단횡단이었지만 남편의 과실이 명백하고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경찰관의 설명에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우리 가족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3. 사망했다는 사람이 안개 낀 길에서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 즉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인정되긴 했지만 남편은 어쨌든 중과실치사죄로 몇 개월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했어요. 무조건 빌고
또 빌던 저의 마음이 유가족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이의 할머니는 누워있는 며느리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합의에 응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더군요. 합의 덕분에 남편이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던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긴 8개월이 흐른 후 남편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에 당연히 기뻤지만 그것이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활달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선 입을 굳게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일에 지쳐 몸이 녹초가 되었을 때도 남편의 사람을 웃게 만드는 유쾌한 농담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곤 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농담도 들을 수 없었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핸들을 쥐면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바로 자동차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이겠죠. 다른 일을 구해볼 생각도 의욕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동료 기사들과 즐겁게 몇 잔 나누던 술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에 소주 한 병씩은 꼭 비워야 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남편의 증세는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어요. 서부 저는 혼자 일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식당 일에 매달렸어요. 그것 말고는 달리 배운 일도 없었기에 낮과 저녁에는 물론이고 기사들을 상대로 심야에 문을 여는 식당에서도 일자리를 구했고 그렇게 하루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조합일 안 해도 좋아요. 당신 예전에 고생 많이 한 대신 내가 이제 다 할게. 완전히 잊지는 못하겠지만 지난 일 잊고 예전처럼 밝게 우리 애들이랑 내 곁에 그저 있어만 줘요. 내 나를 그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줘. 부탁이야 지금 당장은 말이야.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없어 당신 잘못만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안개 낀 밤에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은 제발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나중에 배운 말이었지만 이런 것을 일종의 히스테리 증세라고 한다죠. 남편은 바로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저와 아이들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가끔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켜 저와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말을 붙여 다독여 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듯 멍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바깥에서 모주망태가 되어 예전 동료들에게 엎혀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처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있었기에 저는 대강 짐작이 가는 곳으로 남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운수회사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었지만 예전 남편의 동료를 통해 남편이 그 식당에 자주 간다는 말을 들었기에 여러 곳을 헤매지 않고 남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지매가 이리 좀 와보라니까. 아지매 정말 너무 튕기네.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마시라던데. 와서 술 한 잔 따라 보슈. 이 아저씨가 정말 아까부터 계속 이러네. 여기 술집 아니라니까. 술 따를 사람 필요하면 아가씨들 있는 술집에나 가봐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식당을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도망치듯 그 식당을 벗어난 후에도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듯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군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는 젊은 아줌마를 희롱하는 남편.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제 남편이 맞는 것일까요? 한 번 도망쳐 나온 식당으로 다시는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볼 용기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힘든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있었고 저 혼자라도 열심히 일한 덕에 간신히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남루하지 않게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살림은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그때 그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르봉. 말수가 예전에 비해 줄어든 그 상태였고 유쾌하고 활달하던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초에 비해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도 여전히 저는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든든했어요. 경제활동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우리 집의 가장이었죠. 저와 아이들은 여전히 남편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가족들의 마음과 달리 남편은 가정에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아침이면 어디론가 나가서 저녁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조 아빠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 술 좀 줄이고 건강 생각해야죠. 애들이나 날 조금만 생각해줘요.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둬줘. 지금은 아무것도 참견하지 않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애들에게 이제 한참 신경 많이 써야 할 시기예요. 이제 곧 중학교에 가고 금방 3년이 갈 텐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 진학도 생각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우린 못 배웠지만 애들은 대학 공부시켜야죠. 남편은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천성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쾌활하고 명랑한 데다가 결코 마음이 모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운전하던 채 치여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신적으로 이겨나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이 다니던 운수회사 사장은 남편이 사고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우리 집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운수회사 사장의 권유로 남편을 신경정신과 의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의사는 이것저것 상황을 물었고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남편이 고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신적으로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약들이 들어있는 두툼한 약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술은 우울증 환자에게 독약과 마찬가지라는 의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취해서 귀가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하루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은 또 집을 비웠던 날,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를 잡아 저는 실컷 울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실컷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한 것도 같더군요. 그 이후로 제게는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일부러라도 울어버리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마음의 아픔을 달래가고 있듯이 저는 식구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실컷 울면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병원 치료도 받는 만큼 남편이 빨리 우울증을 극복하고 우리 가족의 곁에 예전에 그 남편으로 서 있어 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련과 상관없이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웬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옛날 기사로 일하던 시절 한 달에 한 번 제게 건네던 월급 봉투 같이 생긴 그런 봉투였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 약간의 돈이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서 돈이 생긴 것일까요? 제주 아빠, 도대체 이 돈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난 돈이에요? 나 어떤 식당에 취직했어. 그런데 식당이 잘 안 돼서 월급 조금밖에 못 갖다 줘. 당신이 조금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남편이 드디어 마음의 병을 치유해 가면서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가져다주는 돈의 액수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몇만 원이든, 아니 단 한 푼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남편이 종사할 수 있고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했죠. 남편이 취직했다던 그 식당은 정말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몇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약간의 돈이 든 봉투를 제게 내밀곤 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해서 빠듯하게 꾸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집 살림에 그 돈이 도움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 식당이 어딘지 물었지만 남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있는 식당인지 어떤 음식을 파는 식당인지도 말을 하지 않더군요. 여전히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황 말하기 싫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굳이 남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일을 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정말로 심각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주기도 없이 주는 급여부터도 이상했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출근을 하면서 퇴근할 때는 여전히 사고 후의 습관처럼 마시게 된 그 술을 마시고 퇴근한다는 것도 참 이상했어요. 드디어 저는 큰 맘 먹고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이런 것을 바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한다죠. 굳이 열지 않아도 될 잠겨있는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작정했답니다. 들킬세라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옷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평상시와는 다른 차림을 하고 남편을 미행했어요. 없는 돈에 남편이 탄 버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탔죠. 그리고 남편이 내린 곳에서 저도 내려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참 의외였어요.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라면 아주 예전에 남편과 제가 교회선을 타고 나가서 데이트를 할 때 점심과 저녁을 먹었던 그렇게 허름한 식당일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식당은 그 근처에서 제일 크다고 할 만한 간판부터가 예전 우리가 살던 단칸방보다 조금 작은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렇게 그 커다란 식당으로 들어간 남편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식당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식당 안에서야 저를 얼른 알아볼 테니까요. 그렇게 그날은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몇 번을 더 몰래 남편을 따라가 보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은 쥐꼬리에다 정기적이지도 않고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이 굳이 밝히지 않는 일터에 얼른 들어가기가 참 못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며칠 후 집에 놀러 온 제 친구의 얘기에서 더 커지고 말았답니다. 너 돈 없다고 엄살 떨더니 정말 1억이야. 도대체 식당 일에서 돈을 얼마나 모은 거야? 친구는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이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얘가 은큼하기는 정말 너 연희동에다 큰 식당 차렸더라. 친구의 말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연희동 식당이라는 말뿐이었죠. 그건 바로 남편이 출근하는 식당이 연희동에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연희동에서 다른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 남편을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얘는 참 우리 남편 그 식당에 취직해서 다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다 주는 걸 네가 뭘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다. 얘 그런데 친구의 뒤따르는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던데. 네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던데. 아냐 그럴 리가 있니 너도 알다시피 남편 사고 내고 나서 나 혼자 일하고 있고 남편이 그 식당에서 받는 월급도 그저 몇 푼일 뿐인데 어머 그래 그렇게 큰 식당에서 월급이 쥐꼬리라니 그런데 그럼 그 여자는 여자라니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 얘기해봐.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마주 앉은 것도 아니고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식당 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친구는 오히려 더 당황하는 눈치더군요. 마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처럼 이미 한 말을 주워 담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머, 아니야. 차라리 내가 뭘 잘못 봤나 보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말이야. 하긴 너 혼자 일하면서 그 큰 식당 차릴 여유가 어딨었겠니? 허둥지둥하는 친구의 태도에서 저는 더욱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를 다그쳐 물어보았죠. 제가 계속 다그치자 친구는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가게 운영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연히 제가 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종업원 중에서도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동업자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죠. 친구는 결국 제게 의구심만을 심어준 채 우리 집을 떠났고 저는 그날 밤 역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내 친구 경이라고 있어요. 당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걔는 당신 잘 알아요. 걔가 오늘 연희동 어떤 식당에서 당신을 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미 당신이 연희동에 있는 그 식당에 드나드는 것 알고 있고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당신 태도가 하도 수상해서 미안하지만 몇 번 따라갔었어요.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요. 근데 내 친구가 그 식당에 친구들이랑 식사하러 갔다가 당신 봤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얘기해 줘야겠어요. 얘기할 것도 없는 일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남편은 제 질문에 대해 딱 잘라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붙여도 이야기하지 않기에 그만 지쳐버린 저는 그날 뭔가를 알아내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말았죠. 남편에게서 직접 뭔가를 알아내는 대신 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남편을 그 식당에서 봤다는 친구 경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 보려는 것이었죠. 저는 친구에게 다시 그 식당에 가서 남편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친구는 망설이며 허락했고 제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식당으로 가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식당으로 가기로 한 날, 저는 최대한 일을 일찍 마치고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 도대체 그 식당에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매일 드나드는지 알아낸 건 있어. 그게 좀 친구는 대답을 꺼려 하더군요. 왜 친구가 대답을 꺼려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느낌은 조금 이상했어요. 그게 말이야.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 있으면서 눈치를 보니까 여기까지 말하고 친구는 또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친구를 더 다그쳤죠. 그래 말할게. 네 남편 확실히 그 여자하고 같이 식당 운영하는 것 같았어. 이번에도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 월급 사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친구는 마치 저를 위로하려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끝맺었어요. 결국 친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의욕만이 더욱 짙어진 셈이 되었죠. 친구를 더 보내보아도 그 이상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남편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으니 내막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낼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중 남편은 이제 외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로는 일이 바빠서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자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되자 제 의구심은 더욱 커졌어요. 가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몇 번 여자를 희롱하는 것을 알게 되기는 했어도 여자 문제를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고 식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친구에게서 들은 젊은 여자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교차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그 식당 바깥에서 하루 종일 그 식당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밤 시간이 되어 식당이 영업을 끝낼 때 남편과 친구가 말한 그 젊은 여자가 같이 문을 닫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버스 타는 곳까지 배웅을 했고 남편이 버스를 타면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드는 것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작정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느 때와 같이 술이 조금 들어간 듯한 남편이 귀가했고 뭔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저의 태도에 조금 놀라는 것 같더군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 걱정하고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 의지하고 기대왔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 혼자 애들 이렇게 키울 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나쁜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어요. 참, 근데 당신이 날 속였다는 걸 알게 됐고, 나 지금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참담해. 그 식당은 뭐고, 그 젊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악을 쓰는 것에 가까워졌어요.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남편은 여전히 분명한 말이 없더군요. 제 생각에 남편은 의심할 바 없이 외도를 하고 있었고, 외도의 상대가 식당 주인인 것 같은 그 젊은 여자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했죠.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온 중요한 그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고로 인해 남편이 마음의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버텨주고 있었던 중요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의 베개를 이불 한 채와 함께 마루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들 둘이 생전 처음 보는 엄마 태도에 이상한 눈길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한 방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한 우리 집 방 두 개를 우리 부부가 하나, 아들 둘이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뭐라고 특별한 변명도 없이 마루 한 구석에 자리를 잡더군요. 그래 변명할 말도 없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죠. 그 이후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고백을 받았을 때의 그 행복했던 순간들 가난했지만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단란했던 우리 가정, 그리고 사고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었지만 여전히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제 마음속에서 부서져 내려 먼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혼도 수없이 상상해 보았죠.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망가진 모습을 알려주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애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보자. 그러고 나서 헤어지더라도 헤어지자.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말만 부부였지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대주야, 형주야?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어. 엄마가 때 되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네 아버지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니들이 더 나이 먹고 출가한 다음에 다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아이들의 질문을 봉쇄해 버렸어요. 이후에도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 엄마 아버지의 사이에 대한 아들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이들 둘이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죠.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스러워졌습니다. 외박을 하는 날도 더 잦아졌고 우리 두 부부는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아이들 밥을 하면서 한 사람 더 먹을 밥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그저 끼니만 끓여줬고 남편은 묵묵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그렇게 나가서 또 약간씩 취해서 귀가하는 그런 생활이 10년 이상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둥이의 알코올 중독자,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이미 그렇게 그 정체가 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대학에 진학해 주었습니다. 둘 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죠. 저도 열심히 일해서 애들이 어떻게든 덜 힘들도록 도왔어요. 그렇게 아들 둘 성실하게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졸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금 수혜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려나게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정한 특별한 장학금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어머니가 벌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집안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고 학교에 기탁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둘이 같은 학교를 다녔기에 그 장학금의 혜택을 둘 다 입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병역 의무까지 마친 후에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취직했으니 엄마 일 그만두세요. 엄마가 나가시겠다고 해도 제가 강제로 못 나가시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래요? 엄마, 저도 곧 취직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엄마 그만 쉬세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옛날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네, 제 아버지의 본 모습을 모르는 아들들은 저와 남편의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젠 그것을 밝힐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큰아들이 드디어 참한 며느리감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엄마처럼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서예요. 꼭 엄마를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대주 씨한테 어머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첨봉. 어머니만큼은 못 돼도 최대한 노력해서 내조하고 힘 닿는 한 효도할게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감의 이 말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몇백 배쯤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낳아놓은 어머니로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눈물로 배어 나오고 있었죠. 효도라니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단다. 그저 니들만 불화 없이 잘 살아주면 이 엄마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나저나 결혼식을 남들처럼 번듯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아가한테 미안하구나. 결혼식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희들 그냥 금반지 하나씩만 마련해서 나누어 끼고 결혼식에 들어갈 돈은 모두 집 마련 위해서 저축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결혼식 걱정 절대 하시지 마세요. 딸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자라난 환경도 비슷해서 무엇보다 생활력이 강한 아이였고 타고난 성격도 모나지 않은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말까지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던지요. 그렇게 큰아들의 결혼식이 착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즈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행운이라고도 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던 독지가가 아들을 아주 잘 봐서 취직하는데 추천도 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의 결혼에 찬조금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 그 통장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지가로부터 전해달라는 메모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좀 더 일찍 드렸어야 하는 돈입니다. 받아주시면 한없이 기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또 너무나 부담스러워 사양을 할까도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미 아들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어디로 돌려보내야 할지 그 독지가의 이름도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렀고 그 돈은 모두 장차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저축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그 독지가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비용의 보태라는 메모와 함께 거액이 예금된 통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어쨌든 아이들 둘의 결혼을 모두 흐뭇하게 치르게 되었죠.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 역시 명랑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미소가 예쁜 아이였어요. 아이들 둘은 모두 출가시키고 호젓이 생각에 잠겼죠. 이제 저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그건 이제야말로 남편과의 이 오래 묵은 그렇지만 온통 허무하기만 한 세월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아이들의 출가까지로 미뤄두었던 일, 이젠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치에토, 애들도 모두 출가한 이상 더 이상 미룰 일 아니에요. 이제 이 오래 묵었던 사연을 모두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우리 당신한테 나는 이 참 죄가 많은 사람이지 당신을 돌보지 못했어.
고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당신보다 먼저 돌볼 사람들이 있어서 우선 미안하다는 말 꼭 하고 싶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에게서 물러나 줄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아 웬일인지 남편은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먼저 돌볼 사람들이라니 두 집 살림을 살다시피 한 것을 잘 아는 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어쨌건 간에 두 말 없이 헤어져 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하는 변명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해야 할 이야기가 좀 있어 당신이 그 기회까지도 거부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몇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만 조금 준다면 고맙겠어. 그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그게 당신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한다면 말이야. 남편은 그러면서 정말로 뜬금없이 둘이서만 캠핑이라는 곳을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캠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뜬금없이 둘이서만 가는 캠핑이라는 말이 나오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어떤 캠핑장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캠핑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남편이 준비했고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했죠. 마지막은 그래도 좋게 보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맡겨두기로 하고 하는 짓을 그저 지켜볼 밖에요. 그렇게 난생 처음 캠핑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미운 남편과 같이 떠나게 된 캠핑이었지만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접어들면서 늘 숨쉬고 사는 서울의 공기가 얼마나 답답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니 공기가 정말 좋더군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에 도착하니 서울을 막 벗어나서 느낀 것보다 더 상쾌한 공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기를 마시고 살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깨끗한 공기였어요. 호젓한 곳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니 그동안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지가 또한 크게 느껴지더군요.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은 캠핑장에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하고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더군요. 마지막 여행, 왜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일까요? 그 교회선을 타고 갔던 하루 동안의 첫 여행이 생각난 탓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록새록 떠올랐죠. 예전에 행복했던 느낌이 기억나면서 뭐라 말할 수 없이 착잡한 기분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늘을 보았죠. 대주, 엄마. 우리 오붓하게 맥주 한잔 합시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둘이 처음 오는 여행이라는 거 당신 잘 알지. 그동안 여행 한번 데리고 오지 못했지. 아이도들 혼자 장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의도야. 어찌 됐건 간에 남편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맥주 한두 잔이 오가고 저는 술에 워낙 약한지라 어느새 잠이 몰려오더군요. 캠핑장에 남편이 손수 설치한 텐트 안에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또 하나의 텐트가 마련되어 있었죠. 남편이 말하더군요. 한 텐트 안에 두 사람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지만 제가 남편과 한 텐트에서 자기를 거부한다면 옆 텐트에서 자겠다고요. 참 새삼스럽게 남편과 한 텐트 안에서 잘 이유가 없었고 저는 각자 텐트에서 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몇 마디 더 저를 설득하다가 제 말대로 해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피곤하니 쉬고 어쨌든 캠핑 중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각자 텐트 하나씩을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저는 맥주를 두어 잔 마신 상태였지만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것 같았어요. 바로 옆에 남편의 텐트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죠. 제가 먼저 텐트에 불을 껐고 곧이어 남편의 텐트에도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술 기운에 얼핏 잠에 떨어졌었던가 봐요. 갑자기 무슨 소리에 잠이 깼는데 남편의 텐트 쪽에서 난소리였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남편이 발소리를 죽여가며 텐트에서 나가더군요. 화장실에라도 가나 했죠.
그렇게 깨고 난 후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와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 애들 말로는 이별 여행이라고 한다죠. 고운 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운 정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남편과의 사이 그 착잡한 심정 때문에도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 잠들지 못하고 있었고 살짝살짝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다가 문득 남편이 텐트에서 나간 지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다가 잠이 들었던가 봐요. 깨어보니 아침이더군요. 남편은 이미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어젯밤에는 어딜 갔었냐고 물었죠. 사실 어딜 갔었는지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냥 화장실에 갔다가 밤 공기가 좋아서 주변을 좀 돌아다녔어. 나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잠을 설친 모양인데 미안해 미안할 거 뭐 없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고 말고 할 게 어딨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남편이 산책하자는 길로 그저 아무 심정도 없이 따라 나섰죠. 경치도 공기도 좋은 곳, 여행으로 시작해서 여행으로 끝나는 인연 애들 말로 영화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텐트에 홀로 누워 뒹굴거리는 것도 싫지 않더군요. 공기 좋고 참견할 사람 없고 새벽밥을 해서 먹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정남이가 떨어져 버린 사람과 함께였지만 하루가 금방 가더군요. 역시 저녁이 되자 남편은 그 내연녀와 일하는 식당에서 배웠는지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해주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는 맥주 한 잔, 남편은 소주 몇 잔을 들이킨 후 다시 각자의 텐트에 가서 잠이 들었죠. 그러다가 저는 또 잠에서 깨어났어요. 남편이 옆 텐트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 때문이었죠. 오늘도 화장실을 가나 했던 남편이 역시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잠이 들었고 이번에는 어딜 다녀왔냐는 것도 묻지 않았어요. 또 화장실에 갔다가 주변을 돌아보기라도 했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세 번째 밤에도 남편은 또 텐트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사흘을 연속해서 제가 잠이 든 시간인 자정쯤 되어서 텐트를 떠났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는 남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마침내 아주 예전에 남편을 미행했듯이 그렇게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플래시를 아주 약하게 켜고 땅을 비추며 남편의 발소리를 따라 움직였어요. 남편은 빠른 걸음으로 산으로 올라가더군요. 따라가기가 벅찼지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플래시는 아래쪽을 비추며 남편의 발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제가 빨리 걷기에는 가파른 산 남편의 걸음은 빨랐고 결국은 산 중턱에서 남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죠. 한밤중에 이름도 모르는 산의 중턱에 혼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젠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는 둘째치고 얼른 산을 내려와서 텐트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돌아갈 길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지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텐트 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제가 몇 걸음인가 옮겨 산을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울에서 가깝고 높지도 않은 산에 산짐승이라도 사는 것일까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든지 산을 내려가긴 해야겠는데 무섭긴 하고 길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었죠. 남편을 불러보고도 싶었지만 남편의 발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숲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최대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웠죠. 그런데 그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가 싶더군요. 이 어두운 산중턱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 자세히 들어보니 헉헉대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헉헉대며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이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렸죠. 사람의 소리라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헉헉대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겨갔을 때 저는 그만 너무나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아래에 깔고 헉헉대며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는 남편의 아래쪽으로 플래시를 비추었죠. 놀랍게도 남편의 아래쪽에는 얼굴에 온통 피를 뒤집어 쓴 긴 머리의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만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에요. 정신을 차려보니 불이 밝게 켜져 있는 천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죠. 남편이 세상 걱정을 혼자서 다 지고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이 간호를 하는 사람은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해주어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산에서 쓰러진 사람을 가슴을 누르는 응급처치를 해서 구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어지는 설명에 의하면 그 여자는 산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오다가 심장 발작이 일어났고 그래서 산에서 구르면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그 캠핑장의 주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 여자는 산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남편이 정말 큰일을 하셨다고 의사는 설명을 덧붙이더군요. 그 여자와 저는 병원 응급실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난데없이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대주 엄마 정말 미안해. 당신은 내 영원한 아내이고 이 아이들의 소중한 엄마야 단 한 번도. 그 사실은 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키워야 할 아이가 우리 아들 둘 말고도 또 있었어. 도대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단 사실은 짐작했지만 애까지 있었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외도했으니 자식 하나쯤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비꼬듯이 남편의 말에 대꾸해 주었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을 남편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결국 이 캠핑장까지 나를 끌고 왔나 싶었어요. 아이 둘조차도 키울 능력이 없는 그때 나는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아들 둘은 당신이 잘 키워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을 당신한테 맡겼던 거야. 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당신을 믿었고 사랑했어. 됐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변명 들을 시기도 이미 지났고 애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이미 대충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미안할 것도 없고 새삼스러울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남편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우선 자신이 구했다는 그 한밤중에 심장 발작을 일으킨 옆 침대의 여자의 커튼을 조심스레 열어 젖혔습니다. 이제야말로 소개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어. 바로 이분이 내가 키워야 했던 또 다른 아이의 엄마야. 우리 아이들은 당신 손에 잘 자라서 장성했고, 이제 다 출가를 했지 모든 것이 당신이 해낸 일이야. 그리고 내가 키워야 했던 또 하나의 아이도 이제 자라서 곧 가정을 꾸리게 돼. 이제 이쪽에서 내가 해야 할 일도 거의 끝이 난 거야. 저는 기운 없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남편한테 악을 쓰다시피 따졌어요. 거의 일생을 가정을 버리고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를 이분이라고 호칭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하다뇨.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아픈 몸으로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혼자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상대방은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처음엔 남편 되시는 분을 쳐다보기조차 힘이 들었어요. 제 앞에 얼굴을 비칠 때마다 심장 발작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떠나시고 나니 제 주변엔 온통 애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에 눈독 들이는 친척들 뿐이었어요.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거의 매일 제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와서 잘못을 빌곤 하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어느 순간 전 남편분을 용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자신은 몸이 아주 약했고 심장에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딸 하나를 키우기에도 벅찼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로 그때 남편 되시는 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분은 진심으로 제게 잘못을 빌었고 닫혀있던 제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대조 아버님은 정말 아무 욕심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실수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대신에 저와 제 딸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출가를 목전에 두었어. 태주 엄마, 결과적으로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방치했지만 내 선택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 내 실수로 이 단둘이 남겨진 연약한 모녀를 돕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건 오로지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어.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태주 엄마, 무슨 비난이든 벌이든 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저는 마치 머리를 큰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자가 남긴 모녀를 위해 그동안 그 여자가 건네는 보수도 마다하고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저 그 식당에서 손님들이 주는 작은 봉사료 정도만 가져가곤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줄 보수를 차근히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과의 수혜자를 정해서 기탁했고 또 우리 아들 둘이 결혼할 때 남편이 자신들을 도운 은혜의 일부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익명으로 찬조금을 냈다고도 하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던 그 여자는 제 남편에게 식당을 온전히 맡기고 몸이 좋지 않아 캠핑장에 와서 지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때 사고로 사망한 남자의 아내가 주인으로 있는 이 캠핑장으로 와서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 피해자의 아내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마지막 날 저를 만나러 산을 내려오다가 큰 발작을 일으켰다고 남편이 설명해 주더군요. 남편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고의 죄책감을 떨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오열했어요. 결국 술이 그런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달래주었던 것이라고도 했죠. 그렇게 수십 년간 몰랐던 사실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도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어요. 또 내가 이분들을 떠나서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주 엄마,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받아주기를 바랄 수도 없고, 이제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떠날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아. 그 피해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이번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뿌리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자신과 딸이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랜 기간의 오해가 풀렸고 저와 아들들은 남편을 용서했답니다. 아니, 용서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죠. 아이들은 아버지의 알려지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어요. 타이면 천성이 선한 남편 그 사고로 인해 받은 상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남기고는 이름 모를 산속으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대주야, 형주야. 이 남편을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감히 바라지 않는단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은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구나.
그것이 뻔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단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 마지막을 참아 당신과 대주 형주에게 기댈 수 없어 집을 떠나는 것이라고. 남편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 마지막 인사를 전하오 남편은 자신이 낸 사고로 가장을 잃은 그 모녀에 대해 가졌던 죄책감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우리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동시에 안고 힘든 나날을 보내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그것을 술로 달래온 오랜 세월 남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가남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눈물로 지켜보았어요. 남편이 돌봐온 그 아이와 아이의 엄마도 그 자리에서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엄마의 사위이자 아이의 남편도 마지막 배웅에 함께 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 없는 곳에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래저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책감만을 치유하기 위해 평생 가정을 등한시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실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친구들 사이에 화제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가족들은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평생을 상상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남편 기일이면 피해자 아내분과 그 딸이 찾아와 주곤합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네요. 우리 가족과 또 한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